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편안할 듯 하면 또 한 차례 큰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좀 쉽게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뉴스 또 이슈들이 최근에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항상 이 토마토 타임즈는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운영력 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예. 그래도 좀 힘드셔야죠, 같이. 그러신가요? 예. 예. 어쨌든 좀 오늘도 정말 도움될 만한, 우리가 어쨌든 이 일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두 분의 고객분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런 수익이죠, 그렇죠? 예. 수익에 가장 근접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제일모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사상 최대 IPO 공개가량 빅히트입니다. 30조 원이 몰렸는데요. 언제 상장합니까? 네, 12월 18일에 우선은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수요 예측이 나오고 나서 한 400조 가량의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청약을 해보니 지금 청약 증거금만 지금 3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이 대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시장의 상황과 좀 같이 연계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돈 자체가 들어갈 구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 이게 이제 삼성그룹주의 이제 지배구조 가장 상단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가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 역할을 좀 하는 제일모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 증거금이 30조라는 것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것 같고 SDS가 상장했을 당시에 청약 증거금이 한 19조 원 정도 됐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상회하는 부분인데 18일 날 우선은 상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 쏠림 현상은 좀 단기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증시 속에서 이제 제일모직 상장이 앞으로 증시에 어떠한 방향을 좀 만들어낼지가 관심 포인트가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 경쟁 률이 195대 1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머지 돈은 환불을 받겠죠. 환불을 받겠는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네, 우선은 오늘 다시 집으로 다 들어가는 답답합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좀 정시로 흘러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네, 우선 우리나라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워낙 좀 가세가 좀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외국인들은 최근 3거래일 동안 1조 원 이상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들어오는 듯 했는데요. 이거 쇼입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에게 그런 매도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파생 만기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어제 기준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제 콜옵션에서 12만 계약을 했고요. 풋옵션에서 이제 매도로 이제 8만 계약을 체결해서 도합 20만 계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개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상승 방향에 강하게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 만기에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또 옵션 프리미엄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프리미엄을 먹자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좀 매도를 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로 지금 한 3년, 4년간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개인들이 강하게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그 반대로 만약에 개인이 하락 방향으로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외국인은 우리 지수를 들어 올리면서 그 프리미엄을 먹고자 하고
개인들이 또 상승으로 가면은 그 프리미엄을 먹고자 외국인은 또 매도를 치고 그런데 이번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매도 치면서 또 많은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좀 긴장되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죠? 예, 저도 항상 그래요. 아직도 긴장이 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 또 시작하고 또 일정 구간은. 근데 그 뒤로는 좀 이제 편해지거든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말이 조금. 워밍을 좀 하시고, 해 주십시오.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유동성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일본, 또 중국, 미국 등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우리는 내수만으로 자급 충족이 안 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대로 갈 거냐? 매 정신은 외국인한테 흔들리고 정치는 또 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죠.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해소할 수 있는 것.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면서 내수 정책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크게 기치를 올리고자 했던 것.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뭐가 중요한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수를 살리는 것. 그게 가장 큰 부분은 현재 할 수 있는 것, 하고자 했던 것,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북 관련 정책입니다. 통일되면 인구가 늘어나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죠. 자,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밑 작업, 밖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통일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죠.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다음 주 화요일 방북 의사를 이호 여사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방북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좋은 결과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파트 1 주간 탑 이슈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이슈인데요. 자, 시장이 뭐 안 좋기도 합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예, 롯데케미칼 실적 불안, 우려의 실체를 먼저 한번 해부를 해보죠. 과연 롯데케미칼의 문제인가, 또 다른 문제가 뒤에 있는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가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학 제품의 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납사 가격이 지금 9월 투입가 대비해서 지금 한 3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만은 이쪽 제품, 화학 제품의 가격은 그에 비해서는 9월 대비해서 한 7%가량 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간재인 에틸렌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롯데케미칼의 이런 실적 우려에 급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3, 4분기 이런 때도 역시 대형주들이 많이 그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서 마치 개별주가 급락하듯이 많이 좀 급락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에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바닥다지의 좀 일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좀 한 30, 40% 정도 또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작용으로 또 하락 좀 나오고 다시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은 또 우상향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요, 그런 우상향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야 이제 다치지 않지, 올라온다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라든지 기대만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뭐 2분기 또 3분기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실적 불안, 지난주서부터 해서 이번 주 그냥 급락 나온 이유가 실적 불안이죠. 네. 정말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유가와 연계돼서 그랬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뭐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저는 거의 100% 유가와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체들이나 이제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가 뭐 정유 업체들은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해서 마진을 남기는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LG화학 같은 이제 순수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이제 납사입니다. 이게 그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그 불순물로 이제 납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원재료를 해서 이제 마진을 좀 남기는 구조기 때문에 뭐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 스프레드를 차이를 벌어지면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구조인데 유가라는 부분은 유가가 떨어지면 나프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품 가격까지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요가 기반되지 않는 시장 환경에서 이 제품 가격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수요가 회복될 때 제품 가격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과자 가격을 만약에 1,000원 받았던 게 1,200원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다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수요가 기반되지 않는 지금 원재료 하락분에 의한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원유 그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업체들이 급락이 나오고 화학업체들이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스프레드가 나중에 좀 축소될 수 있는 위기가 앞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롯데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화학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냐, 여기서 좀 멈춰질 거냐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바닥권에는 진입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은 막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렸고 뭐 지난번에 또 9월 또 저점 대비해서 한 30-40% 정도 좀 올라왔었다고 다시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들어 올리기 전에는 한번 크게 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좀 눌리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유가가 상당히 급락했는데 지금 그 하락한 것이 이제 아까 뭐 김경원 운용님도 이제 말씀했지만은 지금 그 유가가 뭐 지금 당장 했다고 해서 그 원재료 가격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원유라고 할까 이것은 이미 뭐 몇 달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년에 이런 계약분에 의해서 이미 좀 비싸게 매수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적이 더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 한 150불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60불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고점 대비 60% 이상 또 내리면은 이제 재차 반등에 좀 시그널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보통 61.8%가 이제 반등 지점으로 가는데 바로 그 지점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리고 시청자분들 약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힘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화학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 전반으로 좀 번지는 게 아니냐. 결국 유가 말씀하셨듯이 유가 하락은 결국 좋은 것이나 이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하락은 의미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독 또 우리나라는 또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산업 전반으로 좀 번지면 안 되겠는데 그런 조짐이 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업종에 따라서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유가와 연동되는 부분이 이제 정유화학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중동 국가들의 이제 그 구조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굉장히 좀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쪽에 이제 수주를 특히 중동 쪽에 특화돼서 수주를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포지션 보면 거의 건설사들에 대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중동 건설사들이 수주를 덜 하기 때문에 해외 쪽의 건설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 위주로는 수주 급감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좀 이것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유화 그리고 건설주들이
업종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은 뭐 유가가 떨어지면 뭐 비용으로 뭐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호재성이 되겠고, 뭐 항공주들이나 최근에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처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방 업체들이 뭐 국가 관련된 뭐 중동 국가에 뭐 수주를 한다거나 그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위협이 되는 요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산업 전반보다는 좀 특정 부위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좀 뭐 경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거 지금 현재 사실 뭐 올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것 좀 예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양적 완화가 뭐 지속될 것 같고 또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쪽이 뭐 경기 둔화 뭐 우려가 뭐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고 또 국내 경기도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좋은 모습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좀 이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좀 연출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본과 또 우리나라 또 이제 그 뭐 수출 경합이라고 할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뭐 있게 돼서 우리나라 기업에 녹록지도 않고 지금 또 3분기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현대차 이런 뭐 대표적인 기업들의 또 실적도 좀 좋지 않고 해서 이런 것이 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은 뭐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좀 더 그러니까 안 좋은 쪽 업종. 안 좋은 쪽 업종은 아무래도 일본하고 이제 경합이 되고 있는 쪽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도 좀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업종 전체적으로 보지만 또 그 속에서는 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완성차 업체도 있지만 또 부품주 업체도 있는 것처럼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숲속에서 또 나무를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2015년) 중소형주 중심 차별화 장세의 대두입니다. 예, 지금 뭐 안 좋죠.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안은 없을까? 뭔가라는 고민을 저희들이 해봤고요. 바로 그 대안은 중소형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올 한 해를 이렇게 2014년 아직 뭐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이제 대형주 쪽은 많이 좀 무너진 모습이었고 이제 중소형주가 좀 상당히 좀 많은 좀 상승을 좀 보여준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가총액별로 보면 대형주가 한 0.9% 이제 밀렸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 5.2% 상승. 그에 반해서 이제 소형주 쪽에 한 23% 정도 대폭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으로 보면 코스피가 0.7% 상승에 그친 데 반해서 이런 뭐 소형주라든지 이제 중소형주 쪽이 이제 개별주가 많은 코스닥 쪽은 이제 9.8%로 상당히 코스피에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저도 방송을 한 지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넘었는데, 방송에서 추천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중소형주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이 추천을 좀 드리곤 하는데, 실적 좋은 것들을 가려보면 거의 다 중소형주입니다. 이 올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시가가 1월 2일 날 2014년 1월 2일 날 시가가 2013선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1921선이니까 한 5%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가 502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533선, 오늘 종가가 533선이니까 대략 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았던 섹터가 바로 이제 코스닥 뭐 코스닥이라고 전체적으로 명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이즈 작은 업체들 위주로의 급등이 좀 많이 나온 장세가 아니었나. 그래서 뭐 2014년 업황이 2015년 들어간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 EPS 성장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훨씬 낫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소형주는 누가 사나요? 수급 주체가 누구죠? 거의 기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관들.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안 좋은 시장,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시장에 확실히 못 갖고 못 들어오니까 네. 결국 수익률 게임을 중소형주에서 하고 있다. 기관들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그 두 분께서 좀 어느 섹터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한데요. 어느 쪽입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그 대형주가 지금 아까 뭐 중소형주가 쪽에 좀 많이 좀 갈 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중소형주가 갈 것보다도 일단은 대형주가 왜 안 가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했습니다만은 뭐 유럽 쪽이라든지 뭐 중국 쪽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일본 쪽 이쪽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이 좀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그다음에 그런 뭐 수출 경합도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주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 경쟁사들이 이제 경쟁력이 많이 좀 도태됐다고 한다고요. 뭐 일본이라든지 일본에 치이고 뭐 중국 아니면 미국 이쪽 선진국에 또 우리나라 또 주요 경쟁 기업들이 또 치이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지금 2.0% 정도 지금 현재 뭐 금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것이 조금 더 뭐 이번에는 뭐 동결됐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조금 더 좀 인하해서 좀 경기 부양에 조금 더 정부 정책상으로 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그 시중에 있던 자금이니 아까 뭐 제일모직에 그 어마어마하게 좀 몰렸던 자금이 이제 뭐 증시로도 일부 좀 들어오게 증시로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익을 볼 수 없는 대형주보다는 지금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보장된다고 할까요? 좀 많이 좀 올해를 봤을 때 많은 수익을 줬던 중소형주 쪽에 이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그쪽에 좀 많이 투입된다고 하면은 역시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섹터가 좋습니까? 섹터로 보면은 이제 역시 뭐 뭐니 해도 이번에 또 공모가 지금 12월 달에 많이 예정되는데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에 뭐 그쪽 관련된 뭐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이쪽이 뭐 상당히 뭐고 그다음에 좀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되고 있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뭐 그쪽 부품주 이쪽이 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호조가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올 한 해 빅히트 쳤던 종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중국의 소비 성장이 지속돼 그리고 요커 방한과 관련된 그쪽 종목이 특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 2014년인데 15, 16, 17, 2018년까지 앞으로 향후 3년 내지 4년 동안 계속해서 그쪽에 성장이 되고 그쪽 뭐 GDP라든지 소득이 증가된다고 하면 이쪽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뭐 그냥 한순간에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쪽, 모바일 쪽,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IoT, 즉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뭐 내년에 필수 좀 관심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경훈 운용료 또 같은 업종인가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코스피 종목이냐, 코스닥 종목이냐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도 뭐 헬스케어와 이제 화장품, 반도체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 뭐 반도체도 뭐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뭐 화장품들 같은 경우 코스맥스도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차별화돼서 움직일 그리고 뭐 차별화돼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이즈가 작다 크다의 논리보다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업황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뭐 가장 좋게 보는 건 이제 헬스케어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고령화가 되면 이거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조정을 받더라도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분명히 낸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우리나라 뭐 수출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 나오는 업체들은 이제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근접 국가인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간접 기여를 하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성장이 좀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이러한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결론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슈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중국 경제공작회의 폐막, 무엇을 남겼나? 라는 이슈입니다. 중국의 뉴노멀 시대를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따져보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 중소형주의 선전, 큰 수익, 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현 연구원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공작회의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연말에 항상 1회씩 정도 실시가 좀 되는 회의인데, 여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치도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결론을 좀 뜯어보면 우선은 이 시진핑 주석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통화 정책이 다소 이 완화가 되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조금 인하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의 보험주들이나 부동산주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상승한 게 지금 중국 생명보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간 동안 한 20% 정도 올랐고, 네. 뭐 부동산 업체들 그리고 자산 상해 보험 업체들 거의 다 내수 섹터입니다. 그 중국 내에서 본다면 내수주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섹터들이고, 그나마 이제 가장 덜 오른 섹터가 바로 이제 정유업체들과 이제 운송업체들입니다. 그만큼 이 내수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 업체들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수출 경합이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좀 상승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좋은 장에서도 상승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중국은 지금 성장이 아니라 내수로 가고 있고, 질적인 성장을 지금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좀 나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은 중국은 자체적인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 수출주보다는 내수 섹터에 좀 더 강할 것이다.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장해서 내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성장률의 하향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뭐 중국 증시는 완전히 센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GDP 성장률 하향이 중국 내에서의 부분과 또는 그로 인한 국내 증시의 영향, 이게 궁금한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발음이 안 되는데 뉴노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성장, 뭐 저소비, 뭐 저수익률 같은 현상이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뭐 새로운 정상 상태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뭐 그 경제 공작회에서 나왔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것을 국가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의 선언적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고성장은 이제 약간 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뭐 중속 성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시대로 접어든 만큼 뭐 GDP도 뭐 하향 아직 뭐 확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좀 뭐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거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향이라고 해서 아주 대폭적인 하락도 아니고 기존에 뭐 7.5%에서 한 7.0%니까 살짝이면 살짝. 우리로 치면은 7% 성장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대폭적인 고속 성장인데, 아직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미개발 분야도 좀 많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도 이제 뭐 중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중속인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률 하향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고속화가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경제 발전 시대에는 뭐 10% 이상씩 막 경제 성장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뭐 성장률이 뭐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뭐 3.9%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어제 뭐 하는 총재가 또 그런 말도 좀 했었는데 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률이 낮춰 잡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과거처럼 그런 뭐 탄력적인 것보다는 이제 뭐 너무 표현에 따르면 뭐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하진 않겠다. 해서 이렇게 좀 하면서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9개 분야의 뭐 개혁이라든지 뭐 5개 과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서 계속 그 내년에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정시 아무래도 우리가 그 뭐 중국 정시를 바로 겨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시 그래도 뭐 앞에서도 수혜주가 있었고요. 이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주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잠깐 그 GDP 이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을 좀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게 큰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큰 거라고 보는 이유가 속도의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제 예상보다 둔화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7% 초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이제 중국 소비주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진출한 이제 의류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이제 미디어 컨텐츠 업체들 뭐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연예기획사들이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중국과 좀 연계돼서 진출하는 업체들 위주로의 투자가 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국내 정시, 국내 종목에 미칠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거네요. 그냥 엄청나게 크다. 작게 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온다면 수출에서 내수주로 가기 때문에 수출 위주 정책의 수혜주였던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상대적인 매력도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제가 그 뉴스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하나 좀 살펴본 게 조선이나 화학 업체들이 점유율이 전부 다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뺏겼고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기술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오는 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기술력을 중국 업체들이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장 점유율을 뺏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 섹터 특히 조선 업체들이 가장 좀 심한 것 같고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전부 다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지금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력 자체가 잃어가는 수순이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고 있는 내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좀 나왔던 뭐 9개 분야의 뭐 개혁을 뭐 가속하겠다고 이렇게 뭐 발표가 되는데 그 9개 중에서 저는 뭐 눈길을 뜨는 것이 하나 본다고 하면 이제 아웃바운드 투자라는 겁니다. 즉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아니면은 그저 다른 뭐 인접한 우리나라 쪽으로 뭐 투자 이것이 좀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구미가 당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 뭐 요요커라고 하죠. 뭐 그들이 많이 나와서 좀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땅을 아주 많이 또 사놓고 해서 좀 약간 좀 문제 아닌 문제 뭐 그런 식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이 좀 더 우리가 좀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그 많은 돈을 우리나라에 직접 좀 투자하게 하는 그쪽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 쪽에 특히 이거 그렇고 또 의료 서비스 이쪽이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가 사실 올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산업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의 그렇죠. 투자로 완전히 너무 집중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별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물론 이제 그게 확산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별 좋은 건 아니었죠. 부동산 쪽. 부동산도 이제 보통 이제 제주도에 그 중국인들이 이제 뭐 5억 원 이상 이렇게 뭐 투자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요새는 약간 그것을 뭐 수정한다 이렇게 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본을 와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뭐 산업시설이라든지 뭐 공장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부동산을
부동산을 구매해서 거기에 뭐 신축 펜션이라든지 그런 쪽을 해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을 직접 글로 자기들이 모집해가지고 글로 와서 거기서 돈을 쓰게 하고 그 모은 돈을 우리나라라든지 그 제주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네 본토로 또 송금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중국 뭐 다 자국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든 그 돈을 좀 산업적으로 끌어들일 거냐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부동산, 뭐 카지노 이런 쪽이죠. 좀 더 전반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남자의 업종 배틀 들어갑니다.